요즘 세상살이 참 팍팍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럴까요? 여러분은 삶이 어떠한가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 대해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평생 고통받는 이유가 욕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네 인생이 욕망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그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쩌면 그런 욕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임산부가 태아에게 태교를 하면서 전하는 말 중에 상당 부분이 엄마의 욕망과 기대가 많습니다. 물론 엄마의 태교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엄마의 태교는 욕망이 아닌 아이에 대한 희망 또는 기대라는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면 본격적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유치원부터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지요. 하루에 학원을 몇 개나 뺑뺑이 돌린다는 TV 방송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아이가 초죽음 되기 십상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기대나 욕망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창 시절 그렇게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고교 시절로 들어오면 그런 무한 경쟁 현실이 해소될까요? 초등학교 때보다 경쟁이 오히려 더욱 심해집니다. 훗날 성인이 되어 좋은 직장을 찾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며 학창 시절의 고통을 억지로 강제로 감수하게 만들지요. 미래 행복을 위해 지금 현재를 담보 잡혀 고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고 말하면 지나치게 무리한 주장일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무한 경쟁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우리나라 학생들 진짜 불쌍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인 것이지요. 한때 유행했던 저녁이 있는 삶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한가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지요. 자유롭고 싶으면 자기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라. 그렇게 고교 시절 끔찍한 야간 자습 흔히 야자라에서 밤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극심한 고통을 참으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생활을 3년 동안 해야 하니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더 이상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않게 됩니다. 공부가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대입 수능 이후 대학 입학 때까지 더 이상 학교 일정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수능 직후에 술을 무지하게 많이 마시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요된 경쟁 체제에 넌더리가 난 것이지요. 결국은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현재의 삶이 희생되는 것도 결국 욕망이 너무 앞서서 그런 것 아닐까요? 자, 그렇게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도 또 고달픈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은 동아리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그나마 대학 생활에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임용고시 공부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문제로 고통받고 이어서 결혼 문제를 고민합니다.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거 기성세대와 달리 결혼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삶은 정말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3포니 4포니 M포 세대라 해서 매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속출합니다. 때마다 찾아오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인생의 모든 과정은 고통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욕망이 고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망이 가득 찬 인간들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욕망을 끝없이 추구합니다. 욕망을 추구할 필요 없이 적당하게 살아가도 충분할 텐데 말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탐욕스럽게 먹고 싶고 마음껏 자고 싶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돈입니다. 현대인들의 돈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사는 것이 편리하고 더욱 많은 것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서 행복을 누릴 기회를 많아지지요. 문제는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지요. 갖고 싶은 물건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명품백을 비롯하여 최고급 승용차, 값비싼 브랜드 옷,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아파트 등 사람들의 욕망은 끝을 모릅니다. 지구상 동물 중에 만족을 모르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들의 욕망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학교 성적도 잘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자유로운 인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이 무한정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욕망의 끝이 없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손에 넣고 싶지만 가질 수 없기에 결핍을 느끼고 결국 그런 결핍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고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스스로 초래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욕망 추구는 진짜 끝이 없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당한 부富를 가지고 있어서 저 정도라면 충분히 만족할 법한데도 그런 사람이 더욱 욕심을 부립니다. 절대적인 부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는 것이지요. 수중에 10억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부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 10억 이상 자산가가 많아서 그들에겐 이런 질문이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10억 원은 상당한 부자 축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억이라는 거에게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에 만족하지 않고 100억, 1000억을 꿈꿉니다. 그렇게 더 많은 부富를 축적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더욱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욕망은 무한정 커지고 우리 현실은 모든 사람의 욕망을 충족하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좌절하면서 결핍을 느낍니다. 그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워지지요. 그런데 상당한 부를 이루었다고 어느 정도 만족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해 행복을 느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결핍을 전부 채우는 건 쉽지 않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설사 욕망이 전부 채워진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면 만족을 넘어 권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면, 결핍을 느끼고 욕망을 채운다면 사람은 권태에 빠지게 되니 이렇든 저렇든 우리 인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30대 후반에 꽤 넓은 아파트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경험에 비춰보면 집을 처음 샀을 때 정말 좋았지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누리며 행복에 빠집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하면서 내 집에서 살 것을 기대할 때 그야말로 구름 밟는 기분이 아니던가요? 새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출근할 때 얼마나 좋던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 집이 주는 행복감이 사라져 갑니다. 한 달이 뭡니까? 새 집을 사서 누리던 행복감이 일주일도 못 가기도 하지요. 더욱이 대출을 안고 집을 샀을 때
거액의 대출금 통지서가 날아오면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어디 집뿐인가요? 우리가 고생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대기업 취직에 성공할 때 진짜 하늘은 나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의 축하 세례를 마구 받습니다.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고 금방이라도 장밋빛 미래가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지요. 합격 소식을 접했을 때 수많은 시간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대기업 취업하려고 보낸 고통스럽기 그지없던 취준생 시절을 떠올리면 얼마나 기뻤습니까? 취업을 위한 스펙을 기약도 없이 쌓으면서 들인 시간적 금전적 비용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렇게 긴 시간을 힘들게 이겨내며 치열한 경쟁을 뚫어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직장에 가게 되었으니 대기업 합격 소식을 눈으로 확인하던 그 순간 가슴이 얼마나 뛰었습니까? 그런데 기대에 벅차 출근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꽤 많이 받지만 목표를 이루었다는 만족감도 잠시이고 인생에서 무언가 이루었다는 즐거움은 빠르게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에 합격하기만 하면 뭐든 기꺼이 할 수 있으며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다던 면접 순간의 호기로운 그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중한 업무, 복잡하기만 한 인간관계, 업무 스트레스에 떠밀려 오늘도 혼술과 넷플릭스로 마음을 달랩니다.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업무라도 대폭 경감되어 편안하게 근무하면서 월급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일이 완전히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근무 시간은 8시간인데 실제 일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가벼운 업무를 보고 고액의 월급을 받을 정도로 회사가 어설플 이유도 없지만 설령 그렇게 극히 짧은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즐겁고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도의 권태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삶이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뭔가 욕망하는 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결핍을 느끼면서 고통에 빠지고 그렇다고 욕망이 상당 부분 충족돼도 권태로움 때문에 고통을 느끼니까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욕망이 충족되면 삶이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겹고 공허한 감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권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삶이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이 또한 우리 삶을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삶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랜 세월 현직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하면 일시적으로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는 은퇴했다는 해방감을 누리며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략 3개월 정도 지나면 사람들 대부분 은퇴 직후 느꼈던 행복감과 만족감이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퇴직 무렵에는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고생했다며 위로해주던 아내의 따뜻한 말도 딱 그때뿐입니다. 무엇보다 일에서 해방되어 그렇게 원하던 자유를 얻었지만 처음에 누렸던 해방감, 자유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은 특정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공허함과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고 자극적인 행동을 찾게 됩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더욱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되지요. 웬만한 놀이나 게임은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고를 때도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삶에 권태가 가득하면 인간은 도박, 싸움 등 온갖 자극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고통과 고난은 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지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도 가볍고 직장 생활이 편하면 괜찮을 듯한데 그런 곳에서 의외로 갈등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날 군복무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최전방 매우 빡센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하루 일과가 진짜 빡빡한 부대 생활을 함께하는 동료들 사이는 가족보다 더 친밀합니다. 반면에 비교적 여유로운 후방 부대에 근무하면 동료들 사이 갈등이 심하지요. 하루 일과가 빡빡한 부대에선 주어진 임무 수행에 집중하니 다른 사람과 갈등할 시간도 이유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지요. 회사 내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힘들면 그 일을 처리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이 바빠서 직장 동료들과 충돌이 적을 수밖에 없고 자칫 힘들게 근무한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면서 단결도 잘합니다. 반면에 업무 강도도 약하고 그에 따라 매일 권태로우면 사소한 일을 가지고 갈등하여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한 자극으로는 권태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마치 일부러 자극적인 갈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지요. 인간이 모든 욕망을 다 충족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간은 지금과 같이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셰익스피어는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플라톤은 철학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칸트 역시 순수이성, 비판을 출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결핍과 권태를 오가면서 살아간다. 쇼펜하우어가 우리 인생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지요.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네 삶 자체가 결국 어떻게 하든 고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오고 부족하면 결핍이 오는 것이지요. 그는 우리들의 삶은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삶이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그의 주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쇼펜하우의 말과 같이 보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 행복해지는 순간도 있긴 합니다. 그는 욕망이 막 충족되고 권태가 찾아오기 직전에 잠시 동안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행복을 누리는 그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며 오히려 삶의 목적은 고통인 것이 더 합리적이다. 세상은 개인들이 각각의 욕망을 갖고 있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가 싸우고 비난하며 경쟁을 통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여 결핍을 강하게 느낀 한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술수를 씁니다. 반대로 권태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더욱 강한 자극이 필요하여 다른 사람에게 악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쇼펜하우는 이렇게 결핍과 권태가 만드는 세상을 지옥에 비유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네 인생이 고통으로 연속되고 각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너무나도 치열하게 다투는 지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통의 연속이라면 참으로 암담하지요.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반려견과 함께 살았습니다. 또한 그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였고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의 불화를 겪으며 단 한 명의 친구도 애인도 없이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세상을 고통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여길 만한 삶을 살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염세론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저도 학창 시절 염세론을 주장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그리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보니 그의 시각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쇼펜하우어는 고통이라는 말로 세상을 매우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고 그의 말처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살이에서 고통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요. 앞에서도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듯이 고통은 결국 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건 결국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건 세상에 대한 마음의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난을 당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린 시절 제 고향 마을엔 홍수가 해마다 들이닥쳐 피해가 많았습니다. 낙동강변에 논밭이 많았기 때문에 강물이 둑을 넘어 들판으로 밀려오면 광대한 호수처럼 변하면서 그간 정성껏 키운 농작물이 모두 물속으로 잠기고 말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집 논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마을 앞 길까지 가득 차면 마을 어른들이 절망에 차서 담배만 연신 피기만 하던 장면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마을 임시 대동회가 열렸고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마을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다시 물이 빠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면서 너무 기운 빠져 있지 말고 다 같이 애를 써보자고 힘내자고 그렇게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진 밭들은 마을 사람들이 경운기를 단체로 끌고 나가 원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한 대밖에 없었던 트랙터 주인도 마을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했지요. 벼농사는 어렵지만 그래도 채소 농사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씨를 뿌려 겨울 김장에 대비하기로 했었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마을 어른들이 커다란 검은 새 가방을 들고 2개월 정도 먼 곳으로 육체 노동을 떠났습니다. 흔히 노가다라고 하지요. 세월이 지나 알았지만 채석장 작업장에서 우리 동네 어른들이 2개월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가다판에서 흔히 술과 도박이 성행했지만 우리 마을에서 떠난 어른들은 게으름 부리지 않고 정말 알뜰하게 돈을 모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집집마다 살림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버스에 내리던 날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형, 여동생이 아버지를 기다렸고 아버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우릴 끌어안았습니다. 노가다판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해쓱하셨지요. 그 해는 홍수가 없던 해에 비해 마을 전체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이기고자 마을 어른들이 희생하고 노력한 것이 대단했지요. 반면에 이웃 마을에선 똑같이 홍수 상황이었을 때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해버렸습니다. 똑같이 홍수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네 삶이 고통으로 점철된다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액면 그래도 믿는다 해도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에 따라 천양지차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지금 당장 한번 웃어볼까요? 이유도 묻지 말고 가만히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한번 웃어봅니다. 참 심각하게도 그렇게 혼자 웃으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웃으면 더 행복해진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직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고 지금껏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과 인연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당장 바꾸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에 좋은 경험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 먹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즐거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문학 작품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퇴근 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새로 찾아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 읽는 책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이라는 책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삶을 완전히 바꾼 사례들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경험한 사례들이기에 저도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아직까진 그 책에 나온 것과 같은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매일 살면서 실천해 보니 제 삶이 평소보다 훨씬 바람직하게 바뀐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제 삶을 바꾼 것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우리가 그려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을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경험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삶은 결핍과 권태로움이 여전해도 내 삶에서 긍정적인 시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한 것처럼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더 즐거운 시간들로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네 삶이 더욱 행복하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학하는 인생 필라이프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